안녕하세요. 관세사 1차 관세법의 김보미 관세사입니다. 1강은 관세법의 기본 이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은 관세법의 기본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관세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1조부터 14조까지의 관세법의 이제 정의와 의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세법에서 쓰이는 원칙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강의가 1장의 관세법의 기본 이해가 됩니다. 우리 책의 구성상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책에 각 목차마다 서술이 되어 있고요. 개정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책에는 가장 언제 개정됐는지에 따라서 이 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 호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은 뭐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법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정을 할 때도 국회의원들이 관세법을 제정을 하게 되죠. 시행령은 우리 관세법의 시행령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관세청에 장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국회가 개정하고 제정하고요. 시행령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정하고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령이라고 썼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겠죠? 그리고 관세법 시행규칙은 관세청장이 제정하고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1차 시험에는 주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시행령은 주체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고 시행규칙은 관세청장이 주체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뒤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도 이런 주체들을 바꿔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1절 보시면 관세와 관세법 되어 있죠. 관세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세금을 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세를 냅니다. 재산세를 내거나 자동차세를 내거나 취득세를 내거나 이런 각종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내국세라고 합니다. 우리 국가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내는 세금을 내국세라고 하고요. 관세는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품목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게 관세가 됩니다. 그래서 내국세 관세는 똑같은 세금이긴 하지만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관세는 아무래도 수출입을 하는 물품의 세금이다 보니까 굉장히 국세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국세 기본법이랑 국세 징수법을 따라요. 그래서 관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 기본법과 징수법의 상당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세와 다르게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세무사가 관세를 해도 되는데 너무 내국세랑 결이 다르다 보니까 관세사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고 관세청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과 관세청 그리고 세무사와 관세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국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관세법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국세와 조금 다르게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라는 거는 내국세에 공통적으로 돼 있는 거는 내국세 규정과 비슷하게 처리를 하지만 관세만의 규정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내국세법에 아무리 있더라도 관세법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이 내국세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용도 내국세법처럼 많죠. 그래서 관세는 내국세와 다르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국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수입하는 수입 물품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통과세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뭐 버뮤다 삼각지나 이런 곳들은 그 국경을 통과할 때도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이다. 그래서 수입하는 건 알겠는데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 수출하는 물품인데 관세선을 통과한다는 거는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매기는 게 조세, 그 조세가 관세라고 한다. 그래서 통과하는 조건, 사실 이게 이제 통과세죠. 그래서 이게 수입세고 이게 통과세입니다. 통과세를 매기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이 되는데 거의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라고 돼 있죠. 한두 개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가난한 나라들인데 통과를 할 때 통과세를 걷고 싶은 나라들. 그런데 아주 일부 있고 대부분의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세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관세 징수의 우선입니다. 그래서 국세와 관세의 차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는 내국세보다 특별법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내국세와 관세가 둘 다 지금 내지 않고 있다면 관세가 훨씬 우선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내국세보다 관세가 훨씬 우선이 된다라는 조항인데요. 관세를 납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우선해서 관세를 징수한다. 즉 관세는 1순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재산이 아니라면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를 할 때 관세를 납부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국세 징수 예라고 하면 체납 처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 물건을 팔아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이때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 그런데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게 아닌 재산이지만 체납 처분할 때 관세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자체는 관세를 내는 게 아니지만 이 국세징수 예를 할 때 관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국세기본법에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체납 처분에서 국세의 순위는 1순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둘 다 1순위라는 뜻입니다.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은 그냥 관세는 우선이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물품인데도 체납 처분 여부에 따라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랑 동일하다. 근데 국세가 1순위이기 때문에 똑같이 1순위다 라고 보면 됩니다. 3 보시면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출 보면 거의 이제 매년 나오다가 최근에도 몇 년 나오는 추세입니다.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 보면 수입 물품에 대해서 우리 아까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니까요.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의 부가징수 환급에 대해서 이런 다른 법들이 있어요. 내국세 법들이 있는데 이런 거랑 관세법 규정에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을 우선 적용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국세랑 관세법이 다르면 관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국세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만 관세를 우선 징수하게 됩니다. 우선 적용하게 돼요. 요거를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부지, 담지, 개주, 농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지, 담지, 개주, 교교, 농 이거에 대해서는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게 돼요.
이것도 바꿔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차 시험에서 특히 이런 데 법인세를 넣거나 뭐 다른 내국소비세법을 넣어서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 순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있죠. 수입 판매세, 법인세, 농어촌 개발세, 유류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내국세 등의 정의죠. 그래서 부지, 담지, 계주, 교교, 농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체납된 내국세 등의 세무서장 징수입니다.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를 할 때 체납이 발생을 했다. 내국세 등에. 그래서 징수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세관장이 부가징수를 합니다. 근데 효율성을 위해서 체납이 발생했을 때 세무서장이 국세랑 같이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세관장이 징수를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주의 또 있죠.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징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체를 바꾸는 경우가 1차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관장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징수를 한다. 원칙은 세관장이지만 예외적으로 징수 효율성을 위해서 세무서장이 징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기를 관세청장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기 있는데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서장이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세무서장이 징수하기 위한 요건이 시행령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체납은 없고 내국세 등만 체납이 되어 있을 것. 그래서 이때 원래는 세관장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내국세 등만 체납이 되어 있을 때 세무서장이 징수를 할 수 있고요. 체납된 내국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 모두 해당해야 된다. 하나라도 안 되면 세무서장이 징수를 하지 않고 세관장이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 체납은 없고 내국세 등만 체납되었을 때 근데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관세 체납이 없는데 어떻게 세관장이 징수를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관세 체납이 없더라도 낼 관세가 있다면 사실 세관장이 징수를 해야 돼요. 체납되지 않은 관세도. 그런데 내국세만 체납이 돼 있고 낼 관세는 있는 거예요. 체납되지 않은 관세가. 이럴 때 세무서장이 징수의 효율성을 위해서 징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체납된 내국세는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단서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징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즉 아직도 왜 체납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그래서 파산했다가 회생하고 있다. 즉 체납했다가 지금 체납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생 절차를. 그리고 압류 등 강제 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매각 유예를 받은 경우 이 경우도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진행 중이거나 회생이 진행 중이거나 유예가 되고 있거나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 체납된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진행 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무서장이 아직까지는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1차 시험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고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된다. 내국세 등만 체납되고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내국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 중인 것 3가지 있죠. 행정소송이나 심사, 심판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이 결정을 받은 경우나 압류 등이 진행 중이거나 매각 유예를 받은 경우 이런 것들은 아직 체납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서 세무서장이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 부가징수 환급에 대해서 관세법 중 관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사실 이런 것들은 국세에도 있어요. 국세에도 있는 것들이지만 관세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적 규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관세는 무조건 관세법을 따라야 됩니다.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담보 제공 요구, 국세 충당, 담보 해제 이런 것들은 관세에 대한 담보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즉 모든 것들은 관세에 대한 적용을 한다. 관세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키워드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부가, 징수, 환급, 담보에 관한 것들은 모두 관세법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관세법에 없다면 내국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관세법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부가징수, 환급, 담보에 관한 규정은 관세법을 준용합니다. 무조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번 보면 관세법이 나오고 관세가 무엇인지 배웠고 관세법을 배우게 됩니다. 관세법의 목적 보면 1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은 어떤 거를 목적으로 하냐라고 하면 키워드 위주로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위주로 외워주면 됩니다. 특히 1차 시험에서는 그 키워드를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들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세법은 관세의 부가징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그리고 관세 수입을 확보해서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키워드가 3개예요.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수입을 확보해서 국민경제 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3가지인데 그래서 통관은 이제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입을 확보하는 거, 조세적으로 관세를 납부를 하게 해서 관세 수입을 확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 목적에서는 3가지 키워드로 통관 적정, 수입 확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이렇게 궁극적인 목표까지 3가지 키워드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은 그래서 통관적인 성격이 하나 있고 이런 조세법적인 성격이 있어서 결국에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다음 넘어가면 관세법의 성격이 있습니다. 5가지 성격인데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너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관세법은 국세랑 동일하게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에 대한 부가징수, 과세요건 이런 것들을 함께 규정을 하고 있고요. 통관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아까도 목적에서 통관이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였지만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 통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통관법적인 성격이 있고요. 이런 걸 이제 절차법적 성격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정해두고 그 절차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나 관세 형벌이나 과세 형벌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벌적인 측면들도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법적 성격도 있습니다. 사실 형사법은 굉장히 특별법적으로 가장 우선해서 적용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관세법은 관세법 전체에 절차를 정해두고 그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형벌이나 징역형이나 벌금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법적 성격인데요. WCO나 WTO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월드 커스텀 오거니제이션,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이런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이렇게 취약국들은 이런 거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무들을, 권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든 게 관세법입니다. 그래서 내국세와는 굉장히 구별되게 국제기구에서 하라는 것들을 똑같이 국제법적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쟁송절차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5장에서 배우시겠지만 심사, 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관세에 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쟁송절차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5가지 특별한 규정들인데 관세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조세법적인 국세와 동일하게 조세법적인 성격도 있고 절차법적인 통관법적 성격도 있고 그에 대해서 뭐 징역이나 벌금, 형사법까지 매길 수 있는 형사법적 성격이 있고요. 국제법적, 국제기구에 따른 성격들이 있고 쟁송절차법인 성격들이 있습니다. 5가지는 외운다고 하기보다 이해를 하면 저절로 외워지는 부분들입니다. 2차에서는 쓰라라는 문제도 나오는데요. 1차에서는 성격이 아닌 것은 이렇게 고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경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세법의 체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세법은 관세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에 뭐 이렇다라고 규정을 한 거를 더 자세히 설명한 게 시행령이고요. 그것보다 더 자세히 설명한 게 시행규칙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또 자세한 게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법상은 고시는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고시는 나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고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만 알아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목적이 써 있네요. 부가징수 통관적정, 수입확보. 그래서 국민결제 발전에 결국 이바지할 수 있게 만든 법이 관세법이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죠.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앞쪽에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수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시행령은 기재부 장관, 대통령령으로 기재부 장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시행규칙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주체는 국회의원들이 되는 거고 입법부죠. 그리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은 기재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거는 주로 이제 고시들입니다. 별표를 정하거나 관세청장에서 고시를 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정하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똑같이 아까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주체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주체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됩니다. 이것도 1차 시험에서 그 키워드를 바꿔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키워드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기재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음 2절 보면 관세 용어의 정의 있습니다. 우리 관세법 2조에서 관세법에 쓰이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고 그 반입을 해서 소비 사용하는 것까지를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반입만 하면 안 되고 반입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입에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우리나라에 반입하면 사실 관세선을 넘어서 반입하는 걸 말하는데요. 보세구역은 뒤에서 배울 거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아직 외국으로 보여지는 구역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반입으로 보고요. 그 다음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사용을 포함하며 239조를 제외한다. 그래서 소비사용에는 운송수단 안에서 비행기에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요. 239조에서 말하는 것은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수입은 단지 반입하는 게 아니라 반입한 다음에 소비 사용해야 된다. 근데 반입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이 포함되고 소비 사용은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사용도 포함이 되지만 239조는 제외한다.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 물품도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2조에서.
어떤 거를 외국 물품이라고 하냐? 그래서 외국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합니다. 그리고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포획한 수산물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것도 영해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영해가 아니라 공해에서 채집 포획한 물품을 포함하고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입니다. 도착을 했는데 수입 신고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아직 외국 물품입니다. 그래서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입 신고 수리까지 완료돼야 내국 물품이 됩니다. 그 다음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우리나라에 아직 있지만 관세선을 넘어서 수출 신고가 수리됐다면 외국 물품으로 봅니다. 다음 뒤에서 배울 거지만 보수 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 그래서 보수 작업이라는 거는 고치는 거거든요. 그 물품을 완전히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치는 걸 말하는데 외국 물품에 부과가 됐다. 그래서 아주 큰 외국 물품이 있는데 뭐 부품 하나가 내국 물품이 부과가 됐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이 본질적인 특성은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외국 물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법에서는 외국 물품을 3개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 있지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보수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추가된 내국 물품. 이런 것들도 외국 물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수출이 돼서 외국에 있는 거. 그리고 외국에서 아직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외국 물품이 되겠죠. 다음 1번 보시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 239조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셨지만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소비 사용되는 거를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39조의 소비 사용을 제외한다고 했죠. 그 239조가 기역부터 리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지선다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로 있으면 문제 나오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 보시면 선박, 항공기, 차량용품 이런 것들은 이동수단이잖아요. 이동수단에서 용도에 따라 소비 사용하는 거. 우리 기내식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그 용도에 따라서 소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세법에서 말하는 소비 사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니은 보면 역시 또 이런 운송기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입국하지 않고 경유해서 용도에 따라 소비 사용하는 경우. 즉 이제 경유할 때 그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게 아니게 되겠죠. 이 용도에 따라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이라고 해서 소비 사용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때 239조의 소비 사용에 해당이 됩니다. 여행자가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에서 소비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휴대품. 당연히 이제 사람이 뭐 칫솔도 쓸 수 있는 거고 치약도 쓸 수 있는 거고 여행자가 필요한 필수품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운송수단이나 통로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도 관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상 소비 사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비 사용하는 경우. 어떤 특정한 경우들은 관세를 매기지 않는 소비 사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비 사용하는 경우도 239조의 소비 사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역부터 기역, 니은, 디귿은 선박, 항공기, 차량에 대한 설명이었고 리을은 기타 관세법에서 정하는 소비 사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것들을 239조의 소비 사용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비 사용을 관세를 매겨야 되는 소비 사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입으로 보지 않아요. 밑에 보면 수입의 의제 있습니다. 그래서 239조의 소비 사용은 아무리 소비 사용하더라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데 비해서 반대로 얘네는 수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수입의 의제이죠. 그래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 물품은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관세법의 다른 절차들을 거쳤기 때문에 수입으로 오히려 보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입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수입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요. 따로. 그래서 따로 납부하지 않는 것뿐이지
여기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의 의제, 얘네들은 관세법에 다른 절차로 이미 봐서 수입으로 본다. 수입을 한 걸로 보고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편물도 관세법에 뒤에서 보면 우편물 절차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는 관세가 따로 있거든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것,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것, 통고 처분으로 납부된 것, 국고에 귀속된 것, 몰수를 가름해서 추징된 것, 이런 것들은 이미 관세법의 절차를 거쳐서 그 관세법 절차에 따라 관세를 냈기 때문에 수입으로 보고 관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1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매, 몰통, 국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우는 우편물, 매각된 물품, 몰수된 물품, 통고처분, 국고귀속, 추징 이렇게 우매, 몰통, 국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관세법의 정의들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